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부겸 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짚어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분당과 서초구를 잇는 내곡터널 안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아찔했던 대피 상황 취재했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은 정말 실제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방역 체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새 1,000명 넘게 늘어나 2,600명을 넘겼습니다. 19살 이하가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씨는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태여서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 우려는 했지만 이 속도가 예상보다도 빠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늘어났는데요. 하루 증가폭으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아직 일상 회복의 여파가 완전히 반영된 것도 아니라서 더 걱정인데요. 좀 더 들여다보면 10대 이하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지요. 전면 등교도 다가오면서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 인원이 늘자마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667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078명 더 늘어난 건데 하루 새 1,000명 넘게 는 건 처음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한 달 전 348명이던 10대 이하 확진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의 비중도 같은 기간 16.6%에서 24.8%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제 확진자 4명 중 1명이 10대 이하인 겁니다. 10대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등의 집단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한 집단입니다. 환자 증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대 이하 연령대의 접종률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12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28.4%로 16에서 17세 사전 예약률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백신 접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거부한 학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아직 성장기 어린 여아라 조금 부모로서는 겁이 나는 상태여서 예약은 안 했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된 주사만 맞추고 싶은 마음인데 뭔가 아이들한테 지금 강제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10대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게 식당 중에서도 뷔페 식당이었죠. 같은 음식을 여러 명이 덜어가다 보니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연말 호텔 뷔페 예약이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임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조촐하게라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모이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 했잖아요. 연말 모임은 많이 이렇게 친구들이 잡자고 많이 하긴 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연말 송년회 등 모임 수요가 늘면서 한 호텔 뷔페는 이번 달 모든 예약이 끝났습니다. 평일 주말 포함해서 11월은 만석입니다. 온라인 예약분은 12월까지 다 팔렸습니다.
또 다른 호텔은 크리스마스 예약을 시작한 당일 저녁 일부 시간대가 완판됐습니다. 11월 1일에 12월 예약 오픈되었는데 해당 일자 기준으로 전부 다 마감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요를 겨냥해 해마다 12월이면 가격을 올려왔던 호텔 뷔페는 올해도 어김없이 메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15,000원 올린 곳부터 원래 12만 9천 원을 받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엔 15만 9천 원까지 3만 원 비싸게 받는 호텔도 있습니다. 가격 인상 이유는 특선 메뉴 제공입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랑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한 잔씩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어서. 하지만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터져나온 연말 모임 수요를 겨냥한 바가지 상술이란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제보가 뉴스가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대목인데요. 의료 시스템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소중한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제 확진자도 증상이 없으면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발표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 어제와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 씨 부부. 의정부 보건소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음성 판정을 받은 4살과 7개월 된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재택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 아이들이 확진되거나 아팠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의정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시마다 달라요. 의정부 병원에 혹시라도 소아가 아플 경우에 봐줄 수 있는 의사분이 안 계셔서. 아이들을 센터에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음성이에요. 근데 그 시설 치료 들어가면은 모두 다 양성인 환자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아기가 너무 어리고 4살짜리 아기 그리고 7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른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지인은 6개월 된 자녀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만 건너면은 노원구에서 의정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노원구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재택치료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 보건소 측은 재택치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래 권력을 꿈꾸는 이재명 민주당과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현 정부의 부채 관리 정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은데 국가 지원은 적다며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개 요청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당장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첫 선거대책회의에서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중간에 앉고 오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하긴 한데 앞으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점퍼에 파란 마스크를 쓴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지급도 가능하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대선 전에도 정부와 우리 국회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부 곳간 열쇠를 쥔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김부겸 총리는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정부와 자꾸 부딪히면 현 정부와 미래 권력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마무리를 원하는 문 대통령과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 후보 사이에 이견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재창출보다 훨씬 높지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추가로 거친 세수를 어디에 쓸 거냐부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 정도. 더 거친 세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생각입니다.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일부를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추가 확보된 예산 중 일부를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비정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비정상 그랬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동산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실시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하자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반문재인 정서 등을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국민의당 인사들의 재입당에 대해서도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당과 정책 상의를 하긴 하지만 선거법상 정부는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여가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아이디어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며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 중인 국민의힘이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을 받은 것보다는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청이 왔던 건데. 정영애 장관이 지난달 국민의힘 측과 통화한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아이디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정책실의 전문위원이라고는 하는데 여성 쪽에서 뭐 준비하려고 저희한테 참고자료 부탁했던 게 좀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여성가족부는 공약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야당에도 제공할 거라고 해명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건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조와 86조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과 차관, 담당 공무원까지 관여된 사람을 검찰에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약 개발 의혹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 자료 작성과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국민 여론조사의 첫날 조사 완료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메시지로 막판 지지를 호소했는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본선 경쟁력을 묻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됐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500명씩 모두 6,000명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첫날 조사 완료율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모바일 투표를 마치고 ARS 투표에 돌입한 당원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으로 61.46%를 기록했습니다. 주자들은 각자 약점을 보완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학생들과 만나 군장병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을 들었고 연남동을 찾아 청년들과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원래 거기를 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연남동 일대. 근데 기회가 좀 안 닿았어요. 제가 또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안정감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현실화될 겁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캠프를 끌고 오면서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매표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저소득층, 빈곤층, 실업자 이런 분들한테 몇 번이라도 더 도와드릴 생각을 해야지. 정말 도탄에 빠진 그리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아픔을 거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본 줄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당원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마치고 모레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질긴 악연이 있는 두 사람 벌써부터 감정 싸움 시작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 신경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포문은 이 대표가 열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단일화 협상에 대해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고 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 대표에 대해 안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자 이 대표는 패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며 안 대표는 패널도 못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원칙 없는 후보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어 안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선 같은 바른미래당에 몸담았지만 안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공천하려 해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양당 대표 간 감정 싸움 때문에 단일화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뭔가 쟁탈전을 벌였나 본데 저 사진은 누굽니까?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여야가 이 송 의원이 들고 나온 인형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인형이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송 의원이 가지고 나왔던 인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름도 있는데요. 대장동에서 데려왔다고 대똥입니다. 오늘 국토위 회의에서 벌어진 대똥이 쟁탈전 한번 보시죠. 대똥이 좀 갖고 오세요. 대장동 개발, 소위 양두 구육이다. 양의 탈을 쓰고 이 불독, 이 탐욕스러운 불독의 이 속성을 보이는 왜 나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대똥이를 가져온 사연을 이거 사연을 저렇게 펼쳐냈는데 왜 대똥이가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들어봐요. 사연 한번 들어봐요. 사연 좀. 이거 좀 송석준이 좀 말려 저기 매주 같은 걸 하게.
네, 그래서 이 송 의원 인형은 돌려받았습니까? 네, 저 인형을 여당 의원이 가져간 건데요. 바로 송 의원 측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참, 지금 나오는 저 때는 이제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 때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앞에서도 같은 인형을 꺼냈었죠. 이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 탈을 쓴 민간 개발이라면서 양두구육,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국감까지 포함해서 오늘 5번째 같은 인형을 가지고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참, 5번이나 갖고 나온 송 의원이나 인형 때문에 이 회의장 나간 여당 의원들이나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국회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냐라는 불만과 함께 너무 자주 들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시큰둥했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따져볼 게 참 많죠. 하지만 인형과 고성 말고는 남은 게 없었던 오늘 회의였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랑은 못하고 보통 선거 때는 이제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 후보 매력을 자랑하기 바쁜데요. 네, 이번 선거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에서 나온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한 얘기군요. 네. 경선 때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서 의원은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앞장서서 공격해왔죠. 경선 이후에 두 사람 이렇게 포옹도 하고 또 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도 했지만 진정한 원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후보 자랑은 못하고 국민의힘도 상황이 비슷하죠. 네, 윤석열 후보의 잦은 말실수 논란 때문에 캠프 인사들도 자세를 낮췄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따로 키우는 식용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그 뒤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미완의 문장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개식용에 반대하고 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도 홍 후보가 덕이 없어서 친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에 수긍을 하면서 다만 홍 후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와 다 연관이 있겠죠. 네, 후보마다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여야 모두 상대당 후보 의혹 홍보하기 바쁜데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자랑 경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후보 싫어서 다른 후보 찍는 것보단 그래도 그 후보가 좋아서 찍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3인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의 영장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법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세 사람 모두 심사에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 정민용 변호사를 포함해 세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손해액을 최소 651억 원이라고 봤는데요.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139쪽짜리 의견서를 법정에 내고 검찰의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후엔 배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미국 출국하셨던 게 영장. 후보가의 환수 조항을 직접 삭제하신 게 맞나요?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만든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건넨 35억 원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배임에 개입한 윗선을 규명하려는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다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엔 지난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한 건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사흘간입니다. 당초 사업협약서에 담겼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사와 성남의뜰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6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가 성남의뜰로 전달됩니다. 다음 날 오전엔 공사 전략사업팀에도 검토 요청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당시 전략사업팀 차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참여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고 3시간 뒤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전략사업팀에 다시 전달됩니다. 다음 날 성남의뜰에 전달된 사업협약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사 측이 초과이익이 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화천대유 측 의견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관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인방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인물입니다. 초과이득 환수 관련해가지고 삭제 왜 하신 겁니까? 관여하셨나요?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정민용 변호사가 수정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신보다 상급자인 팀장급 간부에게 환수 조항을 삭제한 재수정안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성남 백현동 개발지구 속보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비탈면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해당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서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과 조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승인하기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환경청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며 사전 조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옹벽과 가까운 아파트 5개 동은 답답할 수 있으니 필로티 기둥을 적용하거나 공동주택을 축소하라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최고 50m의 거대한 옹벽에 둘러싸였습니다. 100%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옹벽 때문에. 알고서도 진행을 한 거였다면 잘못된 거는 맞지 않나 싶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저희 집은 뷰가 몇 층 사시는데 뷰가? 2층. 당시 성남시도 공무원과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옹벽 높이는 3m 이하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승인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성남시에 환경청의 지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현재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과 소송 중이며 조치 내용이 소송과 관련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는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됐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며 제보사주 의혹도 수사하라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녹취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와 통화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언급한 저희가 검찰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이 검찰과 짜고 여권 인사를 고발했단 건데 김 의원은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고발 관련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경기 성남시 내곡터널 안에 있던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터널 안에 퍼지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벽을 따라 올라가더니 빠르게 터널 안을 가득 채웁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차량을 터널 안에 버리고 서둘러 터널 밖을 향해 뛰어갑니다. 갑자기 펑펑 소리가 들리더니 앞쪽에서 그렇게 연기가 시커멓게 다가오니까 실제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울 방향 내곡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3시쯤. 모처를 싣고 터널 안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화물차 밑에서 시작됐고 연기는 순식간에 터널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 밑에 보니까 불이 확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갖고 피했죠. 차량에 붙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완전히 잡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분 넘게 서울 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터널 안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어제 대낮 경기도 양평의 주택가 골목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이었는데요. 결국 실탄을 4발이나 발사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건물 앞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위를 서성이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경찰. 하지만 남성은 멀쩡히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경찰관은 뒷걸음질치며 물러납니다. 남성이 입고 있던 두꺼운 점퍼 때문에 테이저건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남성이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려는 순간 경찰관 5명이 일제히 달려가 진압봉으로 제압해보지만 남성은 끝까지 경찰에 공격하며 대치 상황을 이어갑니다. 결국 남성을 겨냥해 실탄을 발사하지만 남성은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다가섭니다. 4번째 실탄을 맞고 쓰러진 뒤에야 30여 분간의 대치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 보고 있었는데 그분 분이 좀 뛰어오시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당연히 잡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인지를.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중국 국적으로 함께 있던 지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지난주 포항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달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포항시청 공무원. 60대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의 택시 감차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주민센터는 지난 4월부터 민원 담당 직원에게 녹음기가 내장된 신분증 목걸이를 시범 지급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한 겁니다.
겉보기엔 공무원증을 넣은 평범한 신분증 목걸이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위급 상황 시 녹음 기능을 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사용을 했었는데 미리 이제 고지를 하고 사용하니까 조금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고 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안정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에 거는 촬영 장비를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앞뒤에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전 후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폭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민원인들도 촬영 중 표시를 보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전혀 없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아무렇게나 어떤 말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돼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늘고 있지만 녹음 녹화 말곤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해도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서 차량 주정차까지 금지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죠.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목적은 좋지만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로 현실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학교 주변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주변 도로에 그어져 있었던 주차장 구획선들이 갑자기 지워져 버렸습니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 노상 주차장도 모두 없애버린 겁니다. 다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주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 인근 상가들에선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한 3, 4km 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됐지만 이렇게 표시된 안심 승하차 존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승하차 존의 경우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가깝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량 운전자에겐 어린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안전하죠. 왜냐면 저기 주차장 입구잖아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뭔가를 시행을 하려면 이 동네에 뭐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또 안심 승하차 존을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곳도 있고 안심 승하차 존에선 5분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학원 버스들은 이용을 피합니다. 아이들이 반별로 다 나오는 시간도 틀리고 허용된 시간은 5분인데 그 안에 저희가 다 아이들을 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케어가 쉽게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앞.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하차를 돕는 관계자의 마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차량이 정차해선 안 되는 스쿨존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60% 이상이 차량이 아니면 이동이 좀 어려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주정차가 가능한 곳까지 가려면 여기서 약 한 100m 이상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선 스쿨존에서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급하게 타고 내리다 보면 2차 사고들이 발생할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정해 주시고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사나 택배 차량 기사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훌륭한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정책 당국의 준비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다가 주차하지 마세요.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서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가가 견고하니까요. 집값이 고점이라 해도 3040 세대의 패닉 바잉이 꺾일 줄을 모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이라지만 전셋값은 억소리가 납니다. 예전 기준으로 공급 면적 30평대라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6억, 17억, 18억, 15억 원 밑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중 15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는 단 3곳뿐이었지만 올 들어 무려 53곳으로 늘었습니다. 단숨에 18배 늘어난 겁니다. 현재 고가 전세 96%는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법 계약갱신 2년이 끝나는 내년엔 고가 전세가 서울 전역에서 무더기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매물들은 기한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시세를 반영해서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 고공행진에 가장 불안한 건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가정을 꾸렸거나 꾸리게 될 30대입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30대가 사들였습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와 대출 규제, 거래 절벽 속에서도 내 집 마련에 절박함에 30대의 영끌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전세도 오르고 자금을 끌어모으고 소비를 줄여서라도 매수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견고한 전세값에 신규 아파트 입주 가뭄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에도 30대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돈 하는 세상에서 이런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구청을 찾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와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표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와 종이봉투를 꺼내놓은 건 지난달 29일 오후. 참 수수하고 머리에 빵모자를 쓰시고 그 자리에서 자기 왼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저한테 내미시면서 기부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담당 공무원은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225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강남구청에 접수된 개인 후원금 중 최고액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는 걸 마다하고 구청 밖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10분만 좀 얘기하시고 그렇게 가시죠. 근데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그냥 가야 된다고. 버스를 타고 사라진 할머니의 신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는 기부금을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익명 기부를 원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추가적인 신원 파악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천사를 만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도로 돌진하는 택시, 행인 여러 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7, 80대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런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운전 능력이 감퇴할 경우 면허 사용에 제약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성 있는지 따져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 1,000건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통상적인 인지 반응에 대한 운전 적합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활동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보통 10년마다 갱신하는 운전 면허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주로 질병이나 이렇게 장애 이력을 신고하는데요. 하지만 치매 치료 이력이 있어도 수시 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유지되고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어도 적성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으셨는데 계속 운전을 하셔도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 거죠.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면허 강제 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조건부 면허 도입론입니다. 낮 시간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만 고령자 운전을 허용하는 미국의 몇몇 주나 자택 주변에 병원을 갈 때처럼 필수적인 운전만 허용하는 호주 사례를 참조하자는 거죠.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368만 명, 고령화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조화시킬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일본 유명 관광지 오키나와에 회색 돌멩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2달 전 해저 화산이 분화하면서 만들어진 돌멩이들이 밀려드는 현상인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잿빛 바다에 돌멩이 파도가 칩니다. 바다를 뒤덮은 돌덩이는 파도를 타고 백사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간 바닷속은 돌멩이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만 간간히 보입니다. 일본 남서부 섬 오키나와는 청정바다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크고 작은 돌덩이가 조류를 타고 밀려와 갈색 바다로 변했습니다. 2달 반 전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 화산인 호쿠도쿠 오카노바가 분화했습니다. 이때 분출한 돌덩이 경석이 바다의 흐름을 타고 북상해 오키나와를 지나 가고시마 앞바다까지 밀려든 겁니다. 바다를 뒤덮은 돌덩이로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등 60곳 이상의 항구와 터미널에서 어선이 발이 묶여 있고 해초 양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원전 가동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念のため、原子力規制庁より、すでに原子力規制事務所を通じまして、事業者に対して注意喚起を今後、我が国の広い範囲に漂流する恐れがあることから、 일본 정부는 북상하는 돌멩이 떼가 이곳 도쿄 앞바다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 세계가 속속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분위기지만 중국만큼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초강력 방역 정책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초등학교는 교사 1명이 확진되자 학생 전원이 새벽까지 학교에 봉쇄됐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바닥에 학생들이 누워 있습니다.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가 봉쇄됐고 학생들의 귀갓길도 막혔습니다. 600명 가까운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새벽까지 핵산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我们家孩子这是初二，现在这5层就是初二了，都开始扔了，都休息了。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밀접 접촉자들은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확진 교사가 부스터샷을 맞았던 접종소 방문자들은 핵산 검사를 받았고 인근 18개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낮 시간인데도 아무도 없이 조용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접근조차 차단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확진자 1명이 다녀간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문객 3만 4천 명이 핵산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5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선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전면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당국의 무관용 통제가 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 관변 매체는 중국의 통제력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막을 올리는데요. 사연 많은 라이벌 LG와 두산의 역대 6번째 가을 야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윤철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안타 20개를 몰아치며 키움을 꺾은 두산. 체력을 비축하며 자체 훈련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LG.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이 2년 연속으로 준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합니다. 그동안 두 팀은 포스트 시즌에 5번 맞붙었는데 통산 전적은 두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2경기를 내리 이겨 LG를 압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건재한 LG는 내일 1차전 선발로 수아레즈 카드를 꺼냈습니다. LG는 합숙 훈련까지 실시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좀 더 집중력 있게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에이스 미란다의 등판이 어려운 두산은 최원준이 출격합니다. 잠실 라이벌이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해서 승기가 잡히면은 또 뭐 몰아붙이고. 올해 LG에서 두산으로 이적해 중심 타자로 거듭난 양석환과 두산 간판 스타였다가 지금은 LG 주장인 김현수의 방망이 싸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지각 단풍이 뒤늦게 절정을 맞아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단풍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안개 속에 떨어진 낙엽의 가을 정취로 전국 곳곳이 그야말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 요란한 가을비가 오는데요. 양은 5mm로 적겠지만 곳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고 비구름 뒤편으로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금요일까지 곳곳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 선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햇살도 따사롭겠습니다. 입동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국 많은 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월요일 낮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에 타면 어김없이 블랙박스가 있고 아파트 집집마다 문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 보면 이 시청 공무원은 목에 녹음기를 걸고 있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물론 이 대장동 수사 물꼬를 트는데 녹취록이 한 몫을 했고 이 범인을 잡아내는데 이만한 증거가 없죠. QR코드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온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녹음과 녹화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엔 뒤차, 이웃, 민원인, 시민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인권이나 자정 노력은 내려놓고 이 손쉬운 감시와 규제의 길로만 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한마디는 불신 사회의 그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